안녕하세요. 오늘은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이 뭐야? 하며 이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선택한 건 살아갈 때의 마음가짐, 태도, 또 죽음을 대할 때의 자세가 마음에 들어 선택하였습니다. 너무 어렵지도 심오하지도 않아 그냥 마음 편히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할 자세를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삶이 조금이나마 평안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래는 강사님이 강연하신 것을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취한 강연 실황이다. 자, 여러분. 공사가 다망하지만 우리 마음휴게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작년에 한평생 근무했던 교직을 은퇴하고 올해 마음휴게소의 소장으로 부임한 김생훈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삶과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렇다면 평소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삶은 벤츠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타는 차가 벤츠는 아닙니다. 벤츠차의 엠블럼을 보면 원 하나가 세 개로 정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이라는 거대한 원 안에 첫 번째 영적인 부문, 즉 종교, 정신, 마음 등 두 번째 육체적인 부문, 즉 생존, 건강, 경제생활, 세 번째 인간관계 부문, 즉 가족, 친척, 이웃 등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조화롭게 선순환을 이룬다면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삶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고추장 단지를 열고 새끼손가락으로 맛을 보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삶과 인생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아보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삶을 인생으로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니까 지난번 강연에 어떤 사람이 자꾸 삶은 계란이다가 먼저 떠오른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첫째로 인생은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제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젊은 시절에 와이프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즈음에 태어난 후에 아기 이름 수십 개를 다이어리에 미리 기록하였습니다. 막상 태어나서 이름을 지었는데 미리 지어놓았던 수십 개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전혀 예상 못한 다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바로 계획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변수라는 것이 생겨서 예정된 수순을 가로막기도 하고 물꼬를 다른 쪽으로 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랍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도 학창시절에 꿈꾸고 기대했던 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재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에는 얼른 따뜻한 봄이 오기만을 바라지만 막상 봄이 돌아오면 겨울잠에서 깬 뱀이 온갖 숲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추위와는 또 다른 형태의 고난, 고통과 마주대하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나중을 장담할 수 없기에 인생이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살만하다. 두 다리 뻗고 이제 살 수 있겠군. 방심하는 순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멀쩡하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착실하게 자라던 자녀의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든지 하는 일로 어디서 둑이 터지듯이 뭔가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방심은 금물이지요. 두 번째로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공이 저주의 서곡이 되는 것에 걸리는 순간은 말 그대로 한순간입니다. 즉 약이 독이 되고 독이 약이 되는 경우가 한순간입니다. 퇴직을 몇 년 앞두고의 일입니다. 학교에서의 제 업무는 독서 교육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교감 선생님께서 난데없이 독서 캠프를 계획하여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내심 평안하게 지내고자 했던 저에게 마음속으로는 전혀 예상을 못하였던 터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변명할 그 시간에 얼른 추진하자고 다짐하며 서둘러 안내장을 만들어 보냈는데 다행히 20명의 학생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된 3일간의 독서 캠프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서 그 다음 방학에는 여름휴가철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전교생 800명 중 무려 200명 가까이 신청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칭찬도 받고 교육장님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장사로 치면 대박을 터뜨린 것이지요. 반면에 고위 공직자로 발탁이 되는 순간 그동안의 행적이 낱낱이 공개되어 수치를 당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을 볼 때 성공이 저주의 서곡이 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렇다고 쯧쯧하며 불쌍하다고 혀를 차지 마세요. 언제 입장이 바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거든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이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일기검사를 지향하도록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실제로 일기를 검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제가 담임했던 6학년 아이들은 일기 검사의 일자만 꺼내도 심한 거부감을 보이며 드러내놓고 반박을 합니다. 오래전 일기 검사를 하던 중에 5학년 남학생의 일기장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거실로 나왔다. 화장실로 가려는데 안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모르게 안방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있었다. 엄마는 맞으면서도 나를 향하여 얼른 방문 닫고 내 방으로 가. 라고 소리를 쳤다. 나는 화장실 가는 것도 잊은 채 무서워서 얼른 내 방으로 와서 방문을 잠갔다. 속으로 아빠를 찾아가서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혈기가 올라왔지만 꼭 참고 혹시라도 아이에게 이 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틈틈이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자주 걸었으며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5, 6학년을 잘 마치고 중학교로 입학하여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기검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모두 얻어지는 것과 잃는 것이 존재하듯이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듯이 인생에도 역시 얻어지는 것과 잃는 것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얻는다거나 잃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있는 경우에도 거의 드물겠지요. 네 번째로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스타 연예인들을 인터뷰하는 방송을 보면 친구가 오디션 보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무심코 따라왔다가 캐스팅이 되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오디션을 위하여 최소한 몇 개월간 준비했을 원래의 그 친구는 도대체 지금 어딨냐고요? 몇 년 전부터 손꼽아 기다려온 아파트 분양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주말을 이용하여 그 아파트 분양 회사가 주최하는 사업 설명회 열심히 다니고 모델하우스 개관 후에는 자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약 당일에 산책길에서 만난 친구가 지나가는 말투로 몇 평 넣으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었어? 몰랐네. 몇 평이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 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겠지요? 오랜 시간을 학수고대에 온 저는 떨어지고 무심하게 청약 신청한 친구는 로얄동 로얄층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이랍니다. 거기에서 혈기내고 누구를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친구가 당첨된 것은 그 친구의 복이니까 당첨이 된 것이랍니다. 집착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마음 편히 살면 오히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의 이치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생은 이것, 저것, 그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가리킵니다. 흔히 도통한 경지는 바로 이것에 대하여 감지덕지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는 지금의 이 자리 자체가 감지덕지랍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행복의 비결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감지덕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것이 있습니다. 저것은 5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 실현 가능한 목표, 적당한 성공 등을 가리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부담 없는 말은 적당한이라는 말입니다. 안성맞춤의 적당한 위치, 적당한 가격, 적당한 인생의 희노애락 등이 좋답니다.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의 꼭 대기층에서 내려다보는 맛도 일품이겠지만 적당히 높은 곳에서 사는 층을 바로 로얄층이라고 합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에서 야호하는 것만이 등산의 맛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쉼터에서 약수터의 물을 마시며 주변 사람들과 하하, 호호 대화하는 것도 등산의 기쁨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무조건 인류대학교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성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는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제시하는 것이 자녀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어 오히려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 말씀을 드리니까 꼬벅 조시던 분들이 고개를 바짝 드시네요.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인가 봅니다. 우리 인생의 활력과 성장을 위해서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저것 역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것은 꿈과 희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자신의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지나친 욕심, 탐욕, 과욕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KBS의 현장르포 동행이라는 방송에서 보면 사업이 잘 되어 여기곳에서 부채를 끌어다가 확장한 후에 불경기를 맞고 길거리에 놨는 경우의 상황이 많이 방송됩니다. 주택복권 1등 당첨금이 1억이었던 어린 시절에 이웃 동네의 종교인 분이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본연의 종교활동을 등한시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후일담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그것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파멸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일확천금의 그것이 갑자기 내 곁으로 왔다면 일부분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과 주변에 흘려보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인생의 도처에 널려있는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왔을 경우 혼자서 독차지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동안 멀쩡하게 누려왔던 이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기치 못한 가족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건강 문제 등이 곧바로 돌출되어 거기에 넘어져 코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드넓은 바다조차 육지라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태산 역시 하늘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절제의 미덕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절제한 만큼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랍니다. 소박하고 소탈하게 사는 인생이 참 좋은 인생이랍니다. 내 것이 아닌 호사를 누리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욕심내지 마세요. 내 몫이 아니랍니다. 욕심은 파멸의 지름길이랍니다. 이것에 감사하고 저것을 꿈꾸며 그것을 절제하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초롱초롱하며 집중하여 잘 들으시기 때문에 휴게소장의 직권으로 우리 휴게소에서 자랑하는 맥반석 오징어를 테이블마다 한 마리씩 후식으로 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맛있게 드시면서 제 말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연에는 박수가 잘 안 나오는데 오징어에는 엄청난 호응이 있네요. 역시 여행길에는 먹거리가 풍성해야 최고의 여행이지요. 다음으로는 삶과 한통 속인 죽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뜬금없는 주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모두 오늘 하루도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숱한 죽음을 목도하며 언젠가는 우리도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남겨진 가족 걱정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유산도 조금이나마 남겨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험도 가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왔듯이 남겨진 가족도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나갈 것입니다. 죽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남겨진 가족이 아니라 육체를 떠난 우리 영혼이 맞이하게 될 영적 세계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사후에 마주대해야 하는 영적 세계를 대비하고 염두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허투루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음의 실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의 환경이 넘버원인 것은 대통령님이 거주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소중한 것은 불멸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떠나간 순간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가 부패하듯이 육체는 한낱 썩어가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운명입니다. 마치 아무리 고급 뷔페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식후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나며 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도한 육신에 대한 집착은 사후 영적 세계에서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죽음은 이미 제출한 시험지입니다. 은퇴 전 학교의 기말 시험에서 2교시 시험지를 제출하고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미 제출한 2교시 시험지에 연연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담임교사인 저는 다음과 같이 꼬중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지혜롭지 못하단다. 이미 제출한 시험지는 채점을 하는 선생님의 몫이란다. 얼른 잊어버리고 걱정할 그 시간에 3교시 시험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지혜롭게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저 하늘의 몫이지요. 인명은 제천이다라는 말처럼 불변의 진리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지요. 지금부터는 죽음에 대하여 약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죽음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입입니다. 저는 교직에 근무할 때 모 초등학교에서 5년간 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 학교의 마지막 해에는 1학년 담임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음해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새로운 학교에 전입하여 3학년 담임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의 마지막 종업식 날에 자세하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교하는 3월 첫날에 예전에 1학년 모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첫날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 라고 문의를 해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떠나온 그 학교에 가서 친절하게 안내하며 돌봐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앞에는 전혀 다른 학교의 전혀 다른 3학년 학생들이 눈앞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또 다른 일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죽는 순간에 발령을 받아 다른 학교로 가는 것처럼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육신을 떠난 영혼은 다시 육신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무리 그리움이 사무쳐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1학년의 모 초등학교로 다시 되돌아가려면 3학년의 담임을 맡게 된 학교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을 근무하고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야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그 아이들은 이미 다른 학년, 다른 학급으로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몇 명은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 세계로 우리의 영혼을 안내할 누군가가 마중을 나올 것입니다. 아마도 선한 일을 많이 쌓은 사람은 하늘의 천사가 나올 것이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조상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살아생전에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에게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딱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하여는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행 연습? 우리 보고 죽는 연습을 하라고?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실 것입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예행 연습은 바로 우리가 밤마다 자는 잠이나 꿈을 가리킵니다. 스릴과 서스펜스를 기대했는데 너무 싱겁지요? 잠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천사의 영혼 그대로 아닌가요? 잠을 자는 어른도 보세요. 부함과 가난함을 떠나서 그 안에는 미움도, 다툼도, 욕심도, 시기심도, 조급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적인 고요함만이 흐를 뿐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꿈을 꾼다는 것은 육체 속의 영혼이 어디론가 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꿈에서 출장을 나간 영혼은 다시 육체 속으로 원때 복귀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처럼 생생하게 꿈을 꾸었다면 어디에 메모를 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의 삶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꿈이 흘러가지 않듯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상황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꿈에서 예기치 않게 조상님을 만나든지 어떤 동물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상한 상황이 전혀 아니고 주어지는 상황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적인 세계도 역시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상의 육체 속에 있을 때에는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했지만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혼의 세상에서는 전적으로 하늘에서 우리 영혼의 운명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혼동되실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꿈을 꿀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듯이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지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빈부귀천을 떠나서 엄혹한 죽음의 현실 앞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심령술 집회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으므로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는 경험을 상상해 봅시다. 엄마는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깨끗이 씻긴 다음 좋은 옷을 입혀 유치원 버스가 오는 정류장에 데리고 갑니다. 손을 잡고 정류장으로 가면서 아이에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며 점심 식사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윽고 버스가 오면 아이를 태웁니다. 그 버스 안에는 이미 여러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버스가 떠나기 전에 버스 유리창 안쪽에 앉아 있는 자신의 자녀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으로 손을 흔들고 또 흔듭니다. 드디어 버스가 떠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방 청소, 빨래 등을 하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먹을 간식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아이가 돌아오는 3시가 되기도 전에 2시부터 엄마의 마음은 벌써 안절부절 못합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도착 시간보다 먼저 아이를 마중을 나갑니다. 이윽고 아이를 태운 버스가 도착하고 아이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우와, 우리 공주님 또는 왕자님 왔네. 집에 맛있는 간식 해놓았으니 어서 가서 먹고 엄마랑 놀자. 영적 세계인 하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지상에 내려보내기 전에 하늘의 특별한 당부와 관심이 쏟아집니다. 이윽고 지상에 내려와 천하고 누추한 자리에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며 고군분투한 끝에 드디어 천상으로 올라갈 시점에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버선발로 마중을 나옵니다. 레드카펫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황금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수고했구나. 애 많이 썼구나. 이제 평안히 쉬려무나. 수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준 너의 공이 너무 크다. 너의 상급이 엄청 크단다라는 칭찬과 천사들의 칭송이 쏟아집니다. 제가 교직에서 담임을 할 경우에 학급에서 가장 마음이 쓰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오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거의 매일 2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겨울철 빙판이나 눈길에는 천천히 등교해도 좋으니 학교에 늦었다고 당황하거나 조급해하면 안 된단다. 다음으로는 어두워질 때까지 학교 근처에 있지 말고 날이 환할 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입니다. 담임교사인 저도 등하교길에서 고생하는 아이를 보면 항상 마음이 짠하고 챙겨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늘에서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찌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운 내세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답니다. 또한 모든 세상사는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며 살면 좋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할 수 있는 한 순리엔 상생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상에서의 나라가 헌법과 헌법의 가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듯이 하늘나라에서의 최상위 헌법은 바로 순리엔 상생의 법칙입니다. 순리는 제대로 차근차근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느린 방법 같지만 무탈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단단하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의 내공을 쌓기까지의 이면에는 수많은 땀과 눈물이 퇴적함의 지층처럼 오랜 세월 쌓여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물이 흐르듯이 순리에 따라서 여유롭게 사는 삶이 곧 하늘과 코드가 맞는 삶입니다. 순리는 정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한 상생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살자입니다. 세상에는 다음에 4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너무 살벌하며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자. 너무 이기적이며 범죄가 창궐합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자. 너무 이타적이며 가족들을 고생시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자. 너무 평화적이며 최상의 전략입니다. 어디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어려울수록 조급할수록 원칙을 지켜나가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답니다. 2번째 대비책은 지상에 있으면서 최대한 섬김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구슬 따먹기, 딱지치기를 하여 몇 개를 잃었느냐? 땄느냐? 는 어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른들은 그저 내 아이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에 의미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인간들이 얼마를 벌었느냐, 잃었는가에 대하여 그다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집착과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기 때문에 그저 관심 있는 척할 뿐입니다. 지상에서의 관점은 그 사람의 돈, 학벌, 지위, 외모, 명예, 권력 등의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늘의 관점은 외적인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성실과 진실한 자세로 극복하며 힘겨운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얼마만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했는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의 대비책은 하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해마다 30여일의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마음이 갑자기 바빠집니다. 그동안 못했던 숙제를 하고 밀린 일기도 써야 하며
만들기와 그리기 작품도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바짝 해야 개학식 날에 선생님의 방학 숙제 검사에 조금이나마 얼굴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개학식 날에 방학 숙제 검사를 하여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을 선발하여 교장 선생님의 직인이 찍힌 과제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개학 며칠 전부터 숙제를 급조하여 제출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숙제의 구색은 갖추었으므로 혼나지는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상을 수상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방학 동안 내내 학기 중일 때와 다름없이 개학날의 방학 숙제 검사를 염두에 두며 성실하게 준비해 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반면에 방학 내내 놀기만 하고 숙제를 거의 해오지 않은 아이들은 꾸중과 함께 청소벌이 주어집니다. 불과 몇십일의 방학 기간이 끝나고도 선생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아이와 혼이 나는 아이로 구별이 되는데, 하물며 수십 년의 한평생을 살다가 하늘에서 육신의 삶에 대한 심판이나 정산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리 차근차근 심판이나 정산하는 날에 하늘에 당당하게 내놓을 자신만의 멋진 숙제를 구상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상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든지 비록 육신의 삶이 고단하고 힘겹지만 하늘을 염두하며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고향은 금이와 냥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도나고 실패하여 찾아오는 인생들을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하늘에서의 영적인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고 갈기갈기 찢긴 영혼을 넉넉하게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죽어서 홀령이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지상이나 구천에 떠돌지 마시고 얼른 좋은 하늘의 영적 고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귀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지상에 남아서 산 사람을 괴롭히면 오히려 악업만이 더 늘어나겠지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귀신을 두려워했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곧바로 하늘로 가던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는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죽어서는 귀신이 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마침 귀신 이야기가 나왔으니 평소 생각하던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살다가 귀신을 보게 되거나 마주치게 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십시오. 물론 그 단계는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자신의 일시적인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며 허상에 집착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삿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죽음이 뭡니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쿠, 돌직구 질문이 바로 들어오네요. 제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어쩌면 영혼이 잠을 자며 꿈을 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곧 자신의 육체 안에 갇혀있던 영혼이 비로소 잠에서 깨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성현들이 인생을 표현할 경우에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일장춘몽, 한바탕 봄날의 꿈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찰나의 인생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곧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올바른 삶의 본이 되어야겠지요. 결론적으로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관점에서 죽음을 보면 삶이 이승이 되고 죽음이 저승이 되지만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삶을 보면 오히려 영적 세계는 이승이 되고 삶이 저승이 됩니다. 그러기에 삶과 죽음은 결국 한 통속입니다. 또한 하늘과 조상님들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죽음 뒤에 안락한 영적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덕과 선업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복이라는 이름으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부족한 강연을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